예. 자, 여러분 마이크 들어왔고요. 자, 오늘 또 우리 귀염둥이 얼마나 재밌어야 돼 오늘 방송은 네. 또. 네. 상당히 긴장되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시각의 최고급 정치평론, 정치천재 정봉주, 지니어스정 28번째 시간입니다.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민주당 교육 좀 잘 시키고 계십니까 지금? 직원들이 3분인데요. 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지원부대가 있는 데죠. 교육연수국이니까. 그런데 이제 뭐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예. 국장은 제가 요청을 했죠. 예. 이러이러한 국장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 국장은 제가 옛날에 같이 일을 해봤는데 잘 몰라요. 기억이 안 나. 근데 이제 박진영이 추천을 해서, 박진영은 또 저하고 당직을 하면서 손발을 맞춰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분과 지금 3분 부국장, 부장 이렇게 했는데 아마존 했습니다. 다 여성분이야. 예, 최고의 전사들이에요. 아마존 했어요. 예. 뭔 말인가? 여인천하예요. 그래서 이제 매주 정례 회의를 하고, 예. 방송을 빌려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은 제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비상근 정무직이기 때문에 정례 회의를 한다든지 사무실을 갖고 차고 앉아갖고 자주 나오는 거 싫어합니다. 당직자들은.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제 사무실 하나 확보했죠. 네? 그런 게 이제 정치력인 거예요. 다른 데하고 겸해서 같이 쓰자. 근데 겸해서 같이 쓰는 이제 그쪽이 안 나옵니다. 그분들이 잘. 그저 민주당 당사를 샀잖아요. 예. 몇 년 전에. 예. 그럼 거기에 쓰는 공간이 그렇게 나옵니까? 당사가 부족해서 국회에도 당직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회관에도 본청에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특급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 당의 유보금이 얼마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유보금. 예, 사내 유보금. 예, 사내 유보금. 그거 비공개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부에 들어가면 그걸 잘 요리해갖고 지방 시도당에 건물을 사줄 계획을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 야, 멋있어. 능력 있는 사람 필요해. 예. 이제 야인으로만 계시다가 그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잖아요. 예. 기분 좋지 않으세요? 기분 좋고요. 그리고 정말 이제 이재명 그 대표도 그러고 정청래 최고위원, 장경태, 서영교, 박찬대 최고위원 이분들께 제가 이제 감사드리는 게 고민정 최고위원은 역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굳이 언급을 할 수가 없고요. 교육연수원장 될 때. 예,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이제 됐고. 그 이제 제가 지난번에 정계특위는 사실은 그 선에 이렇게 걸쳐 있는 거예요. 인도 아니고 아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지원부서가 있잖아요. 교육연수원장은 교육연수국이라고 하는 제도권은 완전히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14년 만에 제도권으로 들어온 겁니다. 처음에 임명되시자마자 저한테 뭐 보고 드립니다 하셨잖아요. 예. 그때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뭐였는지 이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낙곰수에 대한 일종의 보답. 예. 그 감정 속에 제가 의원님만큼은 어떻게든지 다시 한번 국회로 만들고 싶다. 17대 이후에 못했으니까. 예. 그 감정으로 시작된 방송인데 그거를 민주당 지도부가 그 민심, 저만 그러겠어요? 그 민심을 알고 받아줬다는 거에 대한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울먹였어요. 그러니까 동떨어진 어떤 당원들과 민심이 동떨어진 상태의 지도부가 아니고 그 민심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봉주 의원뿐만 아니라 최민희 의원 같은 사람들을 그렇죠. 실제로 그 일선에서 뛰는 사람들을 중용하는 걸 보고 우리 당은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다 이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스스로 그 14년 동안 저는 뭐였었냐면 과거에 그 광주 출신의 가수 한 분 있지 않습니까? 김원중의 바위섬. 너는 내가 싫어도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 그 민주당이 2020년에 저를 컷오프 시켜도 제가 항상 그랬잖아. 나는 영원한 민주당 당원이다.
아버지가 잘못해도 아버지를 바꿀 수 없듯이 난 당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바위섬입니다. 파도가 몰아치는 바위섬. 바위섬 너는 내가 미워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여기까지. 네. 그 이제 바위섬이 민주당인 거죠. 네. 야, 오늘 방송 재밌다. 그리고 그 바위섬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찬반이 있지만 바위섬이 그때 5.18 당시에 고립됐던 광주를 예. 지칭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무너진 광주, 좌절된 광주 혁명을 그 노래로 대중가요로 부르면서 광주에 대한 사랑을 얘기했다는 그러한 평이 있습니다. 그때 광주 시내에서 그 장면을 생생히 목격한 어떤 한 소년이 초등학생이 훗날 새날 운영자가 됩니다. 그러셨구나.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아이고, 혹시 저 교육연수원에서 저 필요하실 때 불러주세요. 그럼요. 할 게 많아 거기 가서. 그 이제 어제 첫 이제 그 전에 상견례 식사 한번 했고요. 어제 첫 정례 회의를 했어요. 예. 그 앞으로 이제 매주 월요일 날 정례 회의를 하자 그랬더니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정규적으로요. 그런데 표정이 조금 어두워지더라고. 그게 법무연수원 같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놀라고 보낸 자리인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네. 그런데 정말 잘하는 그 당직자들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강의가 21세기 강의가 아니라 이제는 참여와 인터랙티브 상호 소통하는 그런 참여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제 쭉 얘기했더니 표정이 점점 더 어두워지시더라고. 자기들이 할 일이 많아지니까. 근데 그게 또 우리 같은 스타일들은 일을 안 주는 것보다 일을 줘야 재미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찾으면서 사람들이 이번에 그 교육연수국에서 한 강의가 그게 25일 날 이제 경기도에서 합니다. 사무국 각 지역위원회 사무국장들 정치 의식 수준이 높은 분들이죠. 그분들을 데리고 하는데 이제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하나 샘플을 남겨놓고 전국의 지구당 그 지역위원회 다 뿌려요. 앞으로는 교육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 교육연수국에서 하는 강의가 정말 독특하네. 정말 21세기적이네.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서 일하는 그 세 분들이 자존감이 급상승하는 거죠. 떡상하는 거죠. 그렇지. 떡상.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신나신 우리 정봉주 의원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그 정봉주 TV로도 동시에 송출되고 있으니까 정봉주 TV를 더 사랑하시는 분들은 거기 가서 보세요. 예. 아니 저는 정말 그 요즘 이제 저희가 중간에 방송 사고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회수가 좀 줄었는데 정말 그 정봉주 TV 할 때마다 자부심이 있는 게 우리만의 콘텐츠가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도 우리가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그 푸나님에게 이 방송도 좀 동시 송출하자고 제안드린 이유가 이 방송도 컨텐츠가 있어요. 물론 그 새날 모든 컨텐츠 그 방송에 다 컨텐츠가 좋은데 우리만의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그럼요. 예,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 정봉주 TV도 좀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조회수가 뭐 얼마 안 되더라도 결국은 이게 역사로 남는 거거든요. 저희가 시간 될 때마다 보는 방송이 정봉주 TV예요. 정봉주 의원이 뭐라 그러셨나. 무슨 또 개드립을 날렸나. 뭐 그런 것도 있고. 참. 여름 향기님께서 새날 채널에서 저는 봉도사님 방송은 2번 이상 꼭 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은 다 연대돼 있어가지고요. 아마 그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강훈님께서는요. 정봉주 TV에서 봉주님이 푸나님보다 눈꽃망치 더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황희정승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이렇게 비교하고 더 좋다라고 하는 말씀도 감사하긴 하지만 황희정승의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지역 그 농촌을 돕니다. 그 농부에게 검소와 황소가 두 마리가 일을 하는데 무심코 농부 어르신 저 두 마리 중에 누가 더 일을 잘합니까? 그랬더니 큰 소리로 둘 다 열심히 잘하죠. 얼마나 잘하는데요. 그리고 귀에다 대고 황희정승께 사실은 황소가 더 잘하는데
황소가 자란다고 그러면 검은 소가 삐집니다. 예. 그래서 이미 그때 가급적 우리가 그 엄친아란 얘기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가장 굴욕적인 건 옆집 아들과 비교해서 자기를 야단칠 때. 아, 그러니까 칭찬도 비교 칭찬은 별로 안 좋은 거야.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해요. 음. 학교에 가서 예. 어린 여학생이 예쁘다고 선생님이 칭찬하는 행위가 그게 공정한 게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쁘다는 칭찬을 못 받는 아이들한테 상처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네. 하면 안 되는 거지. 자, 쓸데없는 이야기였고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이 사건을 국기문란, 국정농단이라고 볼 정도로 아주 심각한 예. 사건입니다. 지금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수석한테 문자로 보고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일단 이거 분명히 아주 심각한 법적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해명은 이렇게 했거든요. 서해 피격 사건 감사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대통령실 문의에 답한 것이다. 라는 게 감사원의 해명이거든요. 그 내용이 뭐였었냐면 요거 잘 분석해 봐야 됩니다. 오늘 또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자, 이거로 미뤄 짐작해 보면요. 며칠 전에도 해명 자료 나갔다는 걸 보고한 내용이 여기서 보이죠. 또 예, 오늘 또 해명 자료가 나갑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해명 자료 나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또 나갑니다. 이거는 이미 누차 반복되었다는, 그래서 검찰이 만약 압수수색하게 되면요, 공수처가 압수수색하게 되면 그 핸드폰, 유병호 핸드폰 압수수색해갖고 포렌식해서 청와대하고 소통한 근거. 그 이제 일견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청와대하고 소통에 무슨 근거, 이게 법적 하자가 있습니까? 헌법기관이거든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헌법의 정치적 중립성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기관이에요. 그 헌법기관이 감사원이 있죠, 국회 있죠, 대법원이 있죠, 헌재 있죠, 그 다음에 선관위 있습니다. 이런 데는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그 중립성이 훼손되는 순간 어디 직자산하고 그 중립성이 훼손된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 정신의 훼손이거든요. 탄핵 대상입니다. 이건 법적으로도 위법하지만 위헌입니다. 그렇죠. 위헌은 탄핵 사유예요. 이 사무총장이 탄핵 대상인지 아닌지는 제가 그것까지 뭐 사무총장이 이렇게 그 높은 직위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차관급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는 하지 않았지만 명백한 탄핵감이다. 자, 이거를요, 제가 실제 사례를 들어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대통령실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감사원은요, 그냥 답을 씹든지 그 고발해야 됩니다. 대통령실을. 우리가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시하는 기관인데 대통령실에서 이것을 문의한 건 우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라고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묻지 마십시오라고 경고를 해야 돼요. 그렇지. 근데 그거를 내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예. 우리는 그런 거 보고하라고 한 적이 없다. 이 답이 나왔으면 책임 피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분 지금 답해 준 거라 그러던 청와대에서 물으면요, 묻지 마십시오 해야 돼요. 아니 그냥 씹어버리고 고발을 하든지. 근데 이걸 답했단 말이에요. 그런 순간에 청와대 하명과 청와대 소통을 했다는 얘기예요.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죠. 제가 한번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판사가 무척 화가 났어요. 우리 앞사건입니다. 우리 사건이 앞사건, 거기도 정치적 사건인데 벼랑간에 판사가 아주 이렇게 순하게 생긴 젊은 판사분인데 국정원 누구누구 직원 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판사가. 예.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손을 엉거주춤하게 듭니다. 예,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대놓으면서 호령을 해요. 왜 이 사건 재판 관계에 대해서 묻습니까? 본인들이 감청을 하든지 본인들이 정보 취합을 하든지 해서 알아봐야지. 이 법원이 헌법기관 아닙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해야 되는데 왜 국정원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까? 알아서 정보를 캐십시오. 한 번 더 이렇게 되면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그분이 얼굴이 빨개졌고요. 그걸 끝나지 않고 이 재판 여긴 제 재판 과정이니까 나가세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깜짝. 근데 우와, 그래서 멋있다, 우리 멋있다. 변호사가 사실은 저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국정원지 수시로 판사들한테 연락했고 정복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게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죠. 감사원 이게 얼마나 지금 민감한 사안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낼 수 있냐면 일단 네 번째 결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결론은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고 네 번째 결론. 감사원이 서해 피격 사건을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실의 하명으로 하청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로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감사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이거 좀 해라. 이거 갖고 좀 분위기를 좀 잡아라. 라는 식으로 해서 지시에 의해서 움직인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건입니다. 이거 보고요. 보통의 사람들은 예. 특히 보수 쪽에 계시는 분들은 야, 뭐 대통령이 뭐 그럴 수 있지, 할 수 있겠지만 예. 이게 민주주의가 고도화되면서 기본적으로 권력의 삼권분립뿐만 아니라 예. 정해놓은 어떤 룰들이 있잖아요. 그 기본 틀에는 헌법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정농단 그러면은 농단이란 말이 무슨 이거 뜻인가? 농단이에요, 이거. 농단이란 말이 나눠놓은 권력을 예. 모두 다 자기 걸로 갖는, 그러니까 한 맞습니다. 사람에게 집중되는 걸 농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농단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기문란 또는 국정농단 사건이 생긴 거예요. 맞습니다. 무척 심각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여기 네 번째 최종 결론인데 그럼 당신들은 지금까지 했던 행위를 보면 결국 대통령실의 하명을 받아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고 헌법 정신을 위반했기 때문에 당신들은 탄핵의 대상입니다. 이거는 사무총장이 했지만 감사원장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이죠. 사무총장을 해임을 하든지 해임을 하고 고발해서 법적 처벌을 받게 하든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감사원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얘기를 했지만 계속 반복해갖고 얘기해야 되는 게요. 첫 번째, 감사원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헌법에 명시된 기관이거든요. 헌법기관입니다. 대통령도 헌법기관이에요. 첫 번째, 감사원은 대통령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헌법기관을 감사할 수 없어요. 국회 감사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예. 대법원 감사 못 하거든요. 헌재 감사 못 합니다. 왜? 같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 법률기관이 아니고요. 헌법에 대통령에 대해서 제4장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헌법기관이거든요. 대통령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지금 해명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노태우도 감사했고 김영삼도 감사했다. 그리고 박근혜, 이명박은 수령을 거부해서 감사하지 못했다. 둘 다 전직 대통령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는 감사를 못하겠지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해명하고 있거든요.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요. 전직 대통령하고 비교해보면 노태우 대통령은 율곡 군수비리 사건이거든요.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은 IMF 사건입니다. 노태우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조사하지 않았어요. 김영삼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왜 언론이 이런 거 기사 안 쓰죠? 디테일은 이야기하지 않고 예. 조사했다. 뭐 했냐 하면요. 군수비리 사건에 대해서 행정부처가 국방부가 시적절하게 적기에 대통령께 보고한 게 맞습니까? 보고사항을 물었어요. 검찰로 말하면 찐 참고인 정도네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징계하기 위해서 본인들은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 보고받은 건 맞습니까? 이것만 물은 거예요. 절차만 물은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 IMF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재경부에서 보고 적기했습니까? 만약에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는데 적기에 하지 않았으면 그분들은 충분히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있으니 시적절하게 보고했습니까? 이걸 물은 거예요. 지금 근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뭘 물었죠? 뭘 물으려고 지금 달겨든 거죠? 자, 이렇게 해경에서 입장이 바뀌니 그때 NSC를 주도하면서 실질적으로 월북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데 대통령이 여기서 업무상 관여했습니까를 물은 거 아니에요. 관여했다고 하면 직무유기다. 이걸 물으려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중에 그건 고발로 이어질 거고. 예. 그러니까 비열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맥락 속에 보면은 예. 검찰이 못할 것을
감사원 통해서 먼저 치게 만들고 예. 뭐 감사원이 고발했으니까 검찰이 수사하지 이걸로 가는 건데 예. 문제는 이제 이런 사건들 관련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기문란 감사원 게이트라고 불러도 될 만큼 그렇죠. 엄청난 사건이 터진 아니 거예요. 이거 위헌이라니까 탄핵 사유예요 감사원장. 그러니까 요거를 만약에 대통령 본인이 주도를 했다면 예. 예를 들어서 이관섭 수석이 그 자체를 독단적으로 하고 대통령한테 보고하지 않았다면 모를까. 대통령이 그걸 묵인했다면 대통령도 저는 탄핵 사안이라고 보는 거예요. 탄핵 사유가 되겠죠. 될 수 있죠. 검토해봐야죠. 그다음에 그게 이제 그 세 번째고요. 거꾸로 올라갑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는 아까 대통령의 지시에 대통령실의 지시에 의해서 감사가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나왔다. 문자를 통해서. 세 번째는 대통령 할 수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보고 절차에 대해서 지금까지 비교로 당신들이 비교하는 거는 보고 절차를 물었을 뿐이지 대통령 자신에 대한 직무유기를 물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역사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요. 두 번째가 보통 감사원은요 자신들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검사들이 끼어들어갖고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감사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감사원에서 먼저 진행을 했어요. 근데 검찰에서 첩보를 입수해갖고 수사가 들어가요. 이래도 감사는 계속 갑니다. 왜? 본인들이 먼저 시작한 건이기 때문에. 근데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중간에 끼어들어서 감사한 예는 없습니다. 이게 그 건이에요. 야, 정말 어처구니없네. 이게요. 이제 전두환 노태우까지만 해도 예. 군인들이 사실상 뭐 군인들이 무슨 뭐 문체부 장관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고 예. 군대 시절 그러다가 문민호가 되면서 국정원 또는 박근혜 때 같으면 기무사 이런 데를 예. 활용해 정치를 했다면 윤석열의 지금의 통치술은 감사원이 동원되고 있어요. 그럼요. 이거는 국정원이나 군대를 이용했던 것과 또 다른 차원의 완전 국정농단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젊은 친구들이 유행하는 게 어나더 레벨이 아니고 어나더 검찰 짓을 하고 있어요. 감사원이. 그러니까. 어나더 감찰. 자, 그럼 2번, 3번, 4번 다 나왔죠. 1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감사원은요. 감사원장 한마디로 얘기할게. 감사원장 그냥 개뿔. 감사원장은 권한이 없어요. 뭐 거의 명예직. 감사원과 사무총장은 권한이 없고 너무나 막강한 공권력을 줬기 때문에 공권력은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폭력적 강제적 힘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공권력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 중에 가장 강한 게 감사원인데 유병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 들어갈 때 사냥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감사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죠. 그래서 감사원은 정체성을 얘기할 때 신속성이나 강력성을 요구하지 않고 중립성과 신중성을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럼 감사원은 어떠한 조직이냐?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의결 조직입니다. 감사원은 헌법에요. 5명 내지 10명 정도의 감사위원을 두게 되어 있고 그거는 차관급의 무척 높은 직이죠. 그 뭐 국회에서 청문회까지 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은요. 그래서 감사위원회인데 그래서 감사원법 근데 감사위원회 의결은요 또 얼마나 국회보다 높아요 여기가. 지금 7명이거든요. 감사원장과 6인의 감사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7명 중에 몇 명이 출석하든지 관계없이 제적 7명의 과반수 즉 4명이 동일해 이제 감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제적의 과반수예요. 이러한 의결 구조를 갖고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국회도 출석의 과반수예요. 이야 역시 교육연수원장 진짜 이런 디테일을 아무도 모를 것 같아 막. 악마는 디테일 있다 그러는데 제가 악마라는 뜻은 아닙니다. 천재의 디테일이다. 그래서 이 감사위원회는 감사원법 제11조에 보게 되면 11조 2항에 이게 되어 있어요. 제적 과반수로 의결을 한다. 이렇게 높은 의결성을 요구하고 있고 12항에 보면 의결사항했고 16개를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결산 뭐 등등등등 해갖고 다 디테일하게 진짜 디테일하게 해놨어요. 그중에 16조를 보면 12조의 16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개 사항은
사항 중 경미한 것은 원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그게 16호에 들어가 있어요. 다음 중 요러한 항목 중 경미한 것에 한해서 원장이 하되 이것도 감사원 내부 규칙에 따라야 한다. 원장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이 5가지 중에 뭐 보세요. 결산, 의견 표시, 그다음에 그 뭐 조정 뭐 이런 게 아주 가뿐한 거예요. 가뿐한 것 중에서도 경미한 것이라고 딱 명시를 해놨어. 그걸 제외하고는 다 감사위원들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근데 이게 의결을 거쳤다고 지금 악당을 쓰면서 우기거든요. 네. 제가 이 얘기하니까 기자들이 들어가 봤어요. 의결을 한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에 있는 사람하고 직접 통화를 한 거니까요. 이것도 국기문란이네 그럼. 국기문란이죠. 이것도. 의결하지 않은 것을요. 이거는 이제 그 위헌은 아니고 위법사항입니다. 감사 원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딱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무총장이나 감사원장 이런 경우에 보면 만약에 윤석열이 이런 방식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 필연적으로 감옥 가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일단 탄핵시키고. 그러니까. 탄핵하고. 또 다른 검찰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탄핵 대상입니다. 수사를 하겠죠. 예. 근데 이거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걸 통치술이라고 생각할 텐데 예.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차마 우리가 국정원을 또 기무사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 게 예. 문재인 정부 때 확고해졌기 때문에 감사원이라고 하는 또 다른 예. 기관을 갖고 와서 어떤 통치술의 개념으로 쓰고 있다. 어나더 검찰. 그러니까 요게 제가 봤을 때는 또 다른 형태의 독재 형태를 이런 걸로 갖고 예. 있는 거잖아요. 놀랍습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무례한 짓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무례하다고 하는 것은 예의가 없다는 거거든요. 예의범죄 동방의 예의범죄를 주고 있는데 그 예의에는요 법률이 원래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법률보다 더 이 포섭하는 범위가 넓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의 없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너네 위법하고 있지 않냐, 위헌하고 있지 않냐, 위법, 위헌 그 위가 예의입니다. 윤석열 좋아하는 법치. 예, 법조도 훨씬 큰 게 예의예요. 예, 인의 예지. 측은지심, 시비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이건 몰라요? 이미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거? 맹자에 나오는 겁니다. 그 공부 좀 하세요. 이 똘대가리들아. 그래서 예의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위법하고 위헌하고 있는 집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포괄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 예의 없다라고 하니까 여기 가면 조선의 왕입니까? 조선 왕이 예의 없다라고 무례하다라고 얘기할 때 너네가 법을 이미 다 위반했잖아. 그런 데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예의 범절까지도 위반하고 있어. 법 위반, 헌법 위반, 예의 범절 위반. 이걸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예. 법 위에 있는 행위의 사건들이 예.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국민들이 6개월도 되기 전에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하는 예. 거거든요. 이거 통치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망나니 정부에 가깝습니다. 맞습니다. 망나니 정부에 가까워요. 라고 보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제가 이 주장을 예의범절 없다고 국회에서 왜 얘기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방송 나갈 때마다 얘기하거든요. 상대 파트너한테, 카운터 파트너한테. 이거는 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포섭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갖고 돌려까기로 나와요. 지금 돌아가면서. 돌아가는 대로 다 보내고 있지.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로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진 것이고요. 어마어마한 사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터졌다면은 국민의힘 탄핵 추진했을 겁니다. 탄핵 추진하죠. 그 정도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의 일종의 기저효과로 원래 그런 자니까 지가 그러려고 했겠지 정권 잡으면 뭘 못해 같은 마인드로 대처하면 절대 못 이기고 예. 이거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감사원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못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는 그래서 거예요. 이때 지금 민주당의 전략이 제가 이제 교육연수원장이면서 이제 전략을 같이 의논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전략은 뭐가 필요하냐면 주유소 습격 작전이 필요합니다. 주유소 습격 작전에 그 명문이 있거든요. 유호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상범의 동생 유호성 배우가 나는 한 놈만 패. 이럴 땐 지금 하나의 사건만 물고 늘어지라는 얘기예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미리 10수년 전에 영화에서 얘기하고 있잖아. 하나만 줘줘라. 각자 하나만 물고 늘어져라. 각자. 송사리 때처럼 이쪽으로 가면 이쪽 몰려가고 저쪽 가면 그 이라고 뭐 이렇게 쪽팔려 어떡하지 이거.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 이런 데 몰려다니지 말고 자기 거 딱 물고 늘어지는데 이거 국기문란 사건이고 위헌입니다. 그럼 민주당이 지금 예. 잘하고 있어요, 이번 국감. 잘하고 있긴 한데 예. 사실 언론이 크게 지금 예. 받아주는 느낌이 아니라서 그런 거지. 언론 안 받아줘도 돼요. 새날에서 받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윤석열의 욕설보다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증거가 나왔잖아요. 예. 비교가 안 될 만큼 예.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 터진 겁니다. 오늘 또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요렇게만 딱 끝나도 돼요. 그래도 이게 조금 여지가 있을 거야. 아니, 해명 자료 궁금하니까 해명 자료 나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내용은 우리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까지 있잖아요.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이게 그 대통령실 부속기관이죠. 이게 무슨 중립기관입니까? 그래서 국정농단. 국정농단, 한 사람을 위해서 예. 중립 지켜야 될 기관들이. 이 사람들은 원래 그 전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권익위나 방통위가 대통령과 철학이 맞아야 되는데 예. 중립 지켜야 되는 철학이지.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 그래갖고 국힘 상임위원장이 놀래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거 없냐고 이 진술을 바꾸게 기회까지 주는데 똑같이 또 반복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1, 2, 3, 4, 5를 다 정리 드렸거든요. 1번 항에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누가 지적을 하냐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적을 합니다. 본인이 파악한 바로는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이 없습니다. 그거는 회의록 내놓으라 그러면 딱 나와요, 거기에. 한 줄 슬그머니 끼워놔도 이런 중요한 국민권익위 감사, 그 다음에 전직 대통령실 감사, 이런 등등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감사는 국가를 뒤흔드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동일한 안건으로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독립된 안건으로. 안 거쳤어요. 그리고 이거 의결 왜 안 거쳤는지 아세요? 이거 그 감사위원회 의결 하려고 안건 상정하잖아요. 안건 상정도 못 합니다. 왜?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시면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 4년에 중임을 할 수 있거든요. 감사위원들도. 근데 마지막에 임기가 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날 무렵에 임기가 되든 다 된 감사위원 제청한다고 하니, 청와대 제청한다고 하니 최재해 감사원장이 적절치 않다라고 하면서 그때 들이받았어요. 그랬지. 제청하지 말라고. 그 정도로 감사위원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감사위원들이 다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이 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사위원회 의결을 안건 상정을 하면 이게 통과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밀어붙인 거예요, 본인이. 그렇죠. 국회 청문회까지 해야 되는 감사위원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죠. 위헌이에요. 위법이 아닙니다. 위헌이에요. 그게 그런 거 있거든요. 대통령이 무능한 것은 탄핵 사유가 안 된대요. 절대 안 되죠. 무능의 가치가 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저 정도는 유능해, 저 정도는 무능해 할 수 있는데. 주관적 판단이죠. 근데 어떤 헌법을 무력화시켰다고 하는 예. 제일 중요한 탄핵 사안인 거예요. 지금까지 한 게 1, 2, 3항이었었는데 의결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관행 진행하고 있었던 거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없다. 전직 대통령하고 비교해도 이것은 감사할 수 없는 사안이다. 요거는 감사헌법 위반이니까 위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 문자는 위헌이에요. 탄핵 사유가 된 겁니다. 지금 두 가지가 걸린 거죠. 그러니까 예. 감사위원들 의결 거치지 않았고. 그건 위법이고요. 그리고 요거 대통령실에 보고한 거는 위헌입니다. 야, 윤석열 첩첩산중이라구나 진짜. 예. 그리고 이거는요. 변호사들이 나와도 잘 모르는 건이에요. 그런 걸 잘 안 다루니까. 잘 안 다루죠. 사실 변호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헌법 공부라고 생각해요. 예. 실제로 헌법 공부를 먼저 하고. 우리 계속 보잖아요. 헌법을. 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나는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무슨 손해배상 이런 거 좀 청구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사법고시나 로스쿨 들어갈 이유가 없는 나를 왜 헌법 공부를 시키냐. 그럼 이렇게 답변했죠. 국회의원 계속 하려면 헌법 공부해라. 그럼 저는 한마디 하겠죠. 땡큐. 자, 어쨌건 여러분들이 이거 보셨지만 이게 잠깐 논란이 있다가 말 사건이 아니고. 절대 아닙니다. 감사원은 물고 늘어져야 돼요. 요거는 국회가 끝나더라도 예. 윤석열이 물러나는 그날까지 따져야 될 사건 중에 하나가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 10여일 넘게 욕설 논란이 막 쥐고 흔들었는데 그 사건의 폭발력보다 한 10배, 100배는 더 큰 사건이 터진 거예요.
요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야, 어떻게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윤석열 바로 밑에 있는 수석한테 감사에 관련된 보고를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이제 여기 또 새날에서도 이거 또 다룰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봉주 TV에도 저녁 6시에 거의 유사하게 또 다른데 제가 왜 자꾸 이걸 다뤄야 된다고 하냐면 지금 푸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워낙 중요한 건이기 때문에 또 사람들한테 맞습니다. 예. 감사원 내용은 귀에 잘 안 들어와요. 좀 생소한 이슈야. 그렇지. 광고 하나 해도 될까요? 뭐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실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세요. 뭐냐면 방송을 계속하다 보니까 워낙 중요한 사안에 이슈를 좀 딱 집중시켜야 될 거를 8분에서 10분 정도로서 제가 이번 주부터 정치를 한 방에 뚫는다. 원샷 원킬. 멋있어. 예, 그래서 요 감사원 관련을 총정리해갖고 오늘 이번 주에 띄웁니다. 정봉주 TV. 예. 여러분들 아직도 정봉주 TV 구독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이러기야? 정봉주 TV 구독 좀 해주시고. 구독 안 했다고 이럴 거야? 아. 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구독 안 해주시면 막 예. 짜증내고 막 화내고. 오늘 방송의 주제는 바위섬입니다. 네. 아, 바위섬 노래 좋아요. 한 번 더 할까요? 네. 바위섬 너는 내가 미워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그 다음 가사가 그다음 가사가 기억이 안 나. 자, 여기까지 하시고 계속 부르고 싶었는데. 예. 자, 어쨌건 이 노래를 부르면 정말 부드러운 동지들 모여서 함께 나가자. 그거나 그 뭐죠? 광주 동지들 모여서 함께 나가자. 그 이제 광주 출전가. 그리고 예. 우리가 늘 부르는 게 뭐죠? 이물련 행진곡. 님을 위한 행진곡. 그거를 대중가요로 부르는 듯한 느낌이에요. 아, 그치. 예, 바위섬이. 그래서 저는 그 과거에 술 먹을 때 술 먹으면 좀 짠해질 때 부르는 게 서울에서 듣는 노래가 서울에서 평양까지 바위섬 직녀에게. 직녀는 남과 북이 헤어진 그거를 이제 상징하는 거거든요. 견우와 직녀가 만나야 된다. 우리는 만나야 한다 그러더니 마지막에 직녀에게 그 노래 가사가 듣는 사람도 그러겠다. 저 아저씨는 한 40대로 보이는데 연식이 몇 년식이야 도대체. 그리고 우리 방송에 좀 이렇게 좀 젊게 하고 나오지 마세요. 예. 비교되잖아 지금. 나이 차이가 얼만데. 가사 내가 한 번 더 알려드리고 다음 주로 넘어갈게요. 예. 제가 불러볼 테니까 예. 이 부분 다시 한번 부르시고 그 다음 가사 찾아봤어. 예. 다시 시작. 바위섬 너는 내가 미워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지 못해도 너를 사랑해. 그러네. 이제는 갈매기도 떠나고 아무도 없지만 나는 이곳 바위섬에 살고 싶어라. 이렇게. 살고 싶어라. 그러니까 바위섬이 그때 광주 도청을 지켰던 그 민주열사들이 다 사라지고 예. 아무도 없지만 난 여전히 광주를 지키면서 살겠다 이 뜻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재밌다. 예. 재밌지다. 자, 예, 우프다. 입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그 징계가 나왔는데 또 상상을 초월해. 이것도 꼼수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 이어서 추가 징계한다니까. 이러면은 이제 뭐 탈당 권유나 제명이있거나 했는데 당원권 정지 1년 합치면 그게 총 1년 6개월인 거 아니에요? 예. 아니요. 1년으로 연장이 된 거예요. 연장이 된 거라고? 1년. 예. 1년으로 연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차마 징계 중에 제명이나 탈당 권유는 못 하고. 예.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것도 감사원하고 똑같지 않아요? 윤석열 하명 윤리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잠깐 잊고 계시는 게 있는데, 왜냐하면 사건을 자꾸 덮으니까 너무 사건이 많이 터지니까 이제 많이 있는데, 자, 한번 역사를 더듬어 볼게요. 이준석 성상납 비위 사건을 제일 먼저 터뜨린 매체가 어딘지 기억하시죠?
어디였더라? 생각이 안 나네. 그게 핵심이에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어디였어요? 가세연이요. 아, 그러고 보니까 무슨 매체라 그래서 나는 지금 계속 막 조중동, SBS 생각했는데 가세연이네. 왜냐면 가세연이 진보 진영 분들은 안 됐지만 보수 진영에 가장 폭발력 있는 정도로 조회수가 높았어요. 그런데 지난해 12월 27일 날 가세연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12월 27일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12월 27일이요. 이준석하고 갈등이 터지던 시점이에요. 윤석열과. 그랬지. 예. 그것도 하청이네, 그러고 보니까. 이준석과 갈등이 터지는데 27일 날 딱 터지는 게 아니라 12월 20일서부터 10월 말에 들어오면서 삐그덕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역사 잘 더듬어 드릴게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27일 날 가세연에서 터뜨리고요. 29일 날 가세연이 윤리위원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제소합니다. 아이고 기특한 놈들. 강영석은 지금 외국으로 튀었어요. 예? 하도 이 허위사실로 지금 그 고소고발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 그리고 윤리위원회가 이때부터 부글부글거리기 시작을 하고 이제 국힘이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준석에 대한 마녀사냥이 시작이 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네. 이때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에 있는데 느닷없이 13년, 그러니까 얼마냐면 8년 전 사건이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자, 근데 제가 또 여러분들 퍼즐을 맞춰드릴게요. 이 일은 어디에서 빚어진 일이냐 하면 대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 그렇지. 지금 이게 나오잖아요. 예. 대전지검 수사 자료. 예.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성접대 의혹이 시작되는. 대전지검 수사 자료라고 누가 알았을까? 이전에 기사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윤석열 측. 정답.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그 소설을 쓰고 추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대전지검장은요, 그때 당시나 그때인지 일정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아마 그 전후일 거예요. 지금 대전 고검장인 분이 대전지검장 출신입니다. 이두봉 검사. 간첩 사건, 조작 사건. 예. 그리고 인천지검장으로 갔다가 대전 고검장으로 또 영전을 하죠. 인천지검장 때 불러서 김용민 의원이 서울시 공무원 유성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서 사과할 뜻이 없냐, 그러니까 입 딱 다물고 눈 딱 고개 빳빳이 들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인천지검장이 있었다. 근데 그냥 대전지검장에 이두봉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별 재미가 없죠. 대전지검은요,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을 대전에서 수사를 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월성은 어디죠? 저기 경상도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주. 예. 그럼 대구지검이나 부산지검이나 뭐 포항지청이나 이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왜 대전지검으로 오죠? 이런 거로부터 상식적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럼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은 제일 먼저 어디서 드러냈죠? 감사원. 최재형 감사원장이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4월 5일, 4월 3일, 4월 5일 긴급하게 감사위원을 소집을 합니다. 이거 월성원전 조작이 됐다. 그래서 많은 감사위원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해요. 총선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거 해서는 안 된다. 감사위원회 소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는데 감사위원회 소집을 못한 거로 기억을 해요. 그것마저도. 아까 그랬잖아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얘기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문제가 되니, 조사해보니 문제가 되니 검찰에 고발하자. 고발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못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총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의도를 갖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민주당에서 따져 물었던 대목이에요, 이게. 이게 왜 다른 데도 아니고 중앙지검에 고발하거나 대구지검이나 부산지검에 고발하지 않고 왜 대전지검에 넘어갔지? 이상하잖아요. 그건 아마 산업부가 예. 저기 저 세종에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드를 쳤던 그렇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거는 설명이 안 돼요. 이두봉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간 것 네. 아니냐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대전지검에 있었던 수사 자료가 언론에 한 번도 노출되지 않았는데 카이스트 김성진이 고발한 건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강용석 손으로 들어갔지? 하명 유튜브야? 야, 하명 유튜브야? 누군가가 자료를 줬을 거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제보를. 얘네들이 무언 취재력이 있어가지고 없어요. 누군가 찔러줬지. 야, 이거 한번 털어봐. 그리고 제가 가세현 좀 압니다. 어. 왜냐하면 가세현하고 계속 싸우는 기자가 있어요. 음. 연예부 기자인데 제가 연예부에 주진우라고 부르는 성별까지만 얘기해 줄게요. 여성 기자예요. 공중파에 있는 기자입니다. 그분이 가세현을 취재한 걸 갖고 내가 그 얘기를 쫙 한번 팔로우 한 적이 있어요. 가세현은 한 번 그렇게 연예인 비위 사건을 터뜨리니까요. 제보가 빗발칩니다. 왜 그러냐면 연예인들끼리 경쟁을 하잖아요. 상대 경쟁 다른 연예인들 기획사에서 놓주는 거야, 제보를. 이렇게 들어오는 제보는 있는데 검찰 제보가 들어왔다? 이건 진짜 갑툭튀예요. 예상치 않았던 게 들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소설을 써봅니다. 자, 누군가가 이준석을 죽이기 위해서 가세현에게 이 자료를 줬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합리적 추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준석 성상납 비리를 디펜스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쉴드 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 사건이 드러났는지를 보면 윤석열에게 불편하게 굴었던 당대표를 찍어내리기 하기 위해서 작전이 들어간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때 작전서부터 지금 윤리위원회 당원정지 6개월, 당원정지 1년, 비대위 설치 이런 등등이 결국은 윤석열이 이준석을 내몰고 찍어내리기 위한 것 아니었는가라고 추정을 해보는데 그 중간에 확증적 물증이 나옵니다. 원내대표에게,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문자가 가잖아요.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가 없으니까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잘 풀렸죠. 지지율이 잘 풀려갖고 쭉쭉 내려갔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준석 사건을 보면 합리적 추론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본인에게 좀 고가운 소리를 하고 그러니 또 윤핵관들이 저거 그대로 두면 우리 당 운영 못합니다. 여당이 돼도 맨날 들이받을 거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러한 판단 속에서 이준석 찍어내리기를 해왔던 것이 지금까지 스토리텔링으로 맞지 않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봐도 보이는 상태잖아요. 예. 아, 저거 그냥 생긴 게 아니라 그렇죠. 심지어 감사원도 그렇지만 예. 국민의힘 윤리위도 윤석열 의중에 딱딱맞게 해주잖아요. 야, 이거 뭐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니까 됐어, 이제 이준석 추가 징계해.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당도 민주적 조직이잖아요. 예. 근데 자기의 어떤 윤석열의 의중이 너무 개입돼가지고 당을 아사리판 만들고 있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장악할지 몰라도 국민의힘의 생존의 위치는 더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런 짓을 하면. 예. 최소한 민주적 정당으로 보여야 되는데 대통령이란 저희 한마디에 지금은 총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한마디에 지금 전직 당대표고 또 대선과 지선을 이긴 당대표를 날리고 1년 당원 정지를 시키고 그러면 사실상 이준석은 이제 뭐 어떤 활로가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당이 잘하면요. 잘하는 여당 항상 대통령한테 서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한테 들이받지 않습니다. 싫어하기 때문에 진짜 잘하는 여당은요. 야당한테 갖고 귓속말로 해요. 야, 계속 우리 공격 좀 해.
직접 이야기를 못 하고. 예, 그러면 우리가 가서 대통령한테 야당이 이렇게 반대하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그게 정치지. 이게 사실은. 정치예요. 그래서 야당을 지렛대 레버리지로 쓰는 정당이 잘하는 정당인데 잘하는 여당인데 여당은 지금 그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냥 수직적 명령 상명하복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봐 날리면이잖아. 날리면이잖아. MBC 고발 이렇게 되잖아요. 누군가가 이건 그만하고 사과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걸 여당에서 얘기했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준석은요. 왜 그 법원에서 판결은 법원에서 더 이상 발을 깊게 넣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법원은 우리가 뭐라고 비판할 수 없어. 법원이 비판해봐야 이미 결론 나온 거야. 그럼 윤리위원회에서 저는 윤리위원회가 이게 하명 조직이고 그 택배 시스템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유를 하는 게 신의 한 수를 내린 거예요. 당원권 6개월 연장이. 그리고 이준석 입장에서는요. 향후 행보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네. 탈당할 걸. 탈당도 못해. 뭉개 자고 있으니 뭐 당원권도 못하고 그러니까 내년 1월까지면 이제 이렇게 죽은 목숨이거든요. 그럼 당원권 끝나고 난 다음에 전당대회를 나가? 아니 그 전에 전당대가 나올 것 같은. 그 전에 전당대회를 해버리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의 시간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준석의 시간은 잠시 잠수 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왜냐면 이제 공소시효 정지 같은 거요? 예, 이준석의 영향력은요. 어. 여전히 20%에서 25% 있습니다. 그리고 말은 못하지만 부글부글 끓는 당 지지 당원들이 20%가 있어요. 이 표를 누가 가져갈 거냐가 전당대회의 방향타가 되는 거죠. 이준석 표 20%하고 예. 이용호를 원내대표 선거 때 찍었던 42명하고 42명. 요게 이제 사실은 지금은 아니겠지만 예. 장차 가면 반윤 세력이 될 거 예.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푸나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국힘은 3분파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핵관과 이준석 지지하는 당원들과 그다음에 42명. 그분들은요. 이미 포텐셜 반윤이기 때문에 그냥 반윤으로 봐도 됩니다. 그러네. 여기서 오히려 그 관전 포인트가 이준석과 이들이 손을 잡을 수 있는 접점이 있겠냐 이게 포인트예요. 윤핵관과 뭐 같이 할 거냐 이건 개소리. 그리고 제가 어제 그 당원권 6개월 정지나고 난 다음에 한 10대 명의 이 논평을 유튜브로 했고 새벽 4시까지 다 들어봤어요. 죄송합니다. 평론하시는 분들 다 틀렸습니다. 난 안 했어요. 아니 방송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전제가 이거예요. 지금 비례대표 정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가고 비례정당 만들게 되면 국회의원 몇 명 당선시킬 수 있겠죠. 자, 이거는 틀린 것 중에서도 그냥 빵점이나 마이너스 100점. 자, 선거법 개정됩니다. 이 제도로 선거 못 치러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가 이 제도하에서 탈당한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평가. 저는요, 탈당 안 할 거라고 봅니다. 탈당 못 해요. 즉각 탈당을 할 수 있겠어요? 못 해요. 그리고 전당대 1차적인 과정이 전당대에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예. 그러니까 전당대회 이제 이게 확실해졌으니까 정진석 비대위가 이제 법적인 인정을 받았으니까 전당대회 프로세스 가겠죠, 이제. 전당대회 준비 체제로 가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언제냐죠, 전대 언제냐. 준비요. 저는 이준석 당원권 정지가 끝나기 이전에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럼 너무 속이 보여요. 이쪽에 발목 잡아놓고 예. 너 나오지 마. 그래서 당원권이 예. 끝나는 한 달 이내 전당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2월 초까지예요. 근데 1월 말이 설날이거든요. 그래서 설날 전에 전격적으로 하거나 설날 끝나는. 그래서 1월 말 1말 2초에 한다. 전당대회.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보기에 첩첩산중이라고 느끼는 게. 첩첩산중이에요. 근데 막상 전당대회를 하면 국민 여론이 윤석열하고 똑같은 바보 같은 캐릭터는 당대표 안 시키고 싶을 것 같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은 윤석열인데 당대표는 안철수야. 그게 뭡니까? 그리고 또 이런 사람도 안 시킬 것 같아. 건방진 사람들.
누구? 나경원? 아니면 유승민? 누구 아니요. 입장에서 건방진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요. 최소한 전 누구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누구입니다.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경원입니다.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뭔 말이가 했네. 한참 생각해야 돼. 진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누구를 세우느냐도 골치 아플 것 같고. 나경원과 지금 너무나 정확한 그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나경원과 안철수는요. 어나더 윤석열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국민의 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유승민 정도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 이준석 징계하니까 유승민 난리 났잖아요 지금. 예. 왜 윤석열을 징계 안 한다고 나와버렸어 오늘. 예, 유승민이요? 왜 밖에 나가서 욕설했잖아요. 품위유지 위반이잖아요. 예. 그럼 왜 그 정도 나왔으면 윤석열하고 완전히 이제 등 돌리겠다 아니에요? 자기 정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그 이제 뻐둥새 전략을 좀 취해야 될 것 같아요. 뻐꾸기 둥지로 가갖고 알을 까주고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알을 까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전략 그 팀들이 암약하면서 유승민 선대위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유승민 선대위로 당적 없는 사람인데. 당계 있어도 관계 네. 없습니다. 그리고 유승민이 됩니다 전당대회.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고민이 깊어질 거예요. 그럼 윤석열은 어떤 그림 그린다고 보세요? 종이 도화지 확 찢어버리지 승질나고. 윤석열이 그리는 그림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예. 있잖아요. 다음 총선 때 검사 출신들을 많이 공천해서 당선시키는 예. 것. 그리고 자기 퇴임 이후 안전판을 깔아놓는 것. 예.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승민이 되는 것 같으면 국힘을 탈출하는 정계 개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민주당의 전직 의원들 그 약간 그 찐수박 이런 사람들 막 묶어갖고 중도층 정당을 만든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주도권을 잡고 김한길 전 대표가 요 그림을 그리겠죠. 유승민이 되는 구도가 되면. 근데 지금 유승민 그 내부적으로 보면 국민 지지율은 높지만 그 국힘 내부에 룰을 이렇게 만들어 버릴 거라는 거예요. 국힘 당원들 90%, 여론조사 10%. 이렇게 되면 유승민이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시스템이 반반이죠, 반반. 예. 근데 그거를 50, 여론조사 50. 그 선거 룰을 바꿔갖고 당원들의 비율을 확 높여버리면 유승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또 바꿀 수 있을까? 아니 그러니까 근데 요 분들이 뭐 체면이고 뭐고 이거 없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이 룰을 바꿔갖고 유승민이 안 되게 하는 구조로 가는 게 첫 번째 방식이고 두 번째가 그냥 지금처럼 5대5 하게 되면 유승민 되거든요. 그다음 거기서 이준석이가 실질적 내용적 선대위원장으로 뛰게 되면 패북지만 열심히 해도 돼. 예. 그럼 유승민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변수가 있어요. 결정적 변수가. 이 42명의 마음이 이분들이 전당대회에서 절대 노출 안 시키거든요. 싸워서 누가 이기나 좀 그 관망할 거예요. 42명. 이분들이 근데 2024년 전당대회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분들이에요. 그 총선에서. 그리고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민주당과 연대 세력입니다. 여기까지. 이건 더 안 합니다. 저번에 지난주 이야기했던 거랑 약간 일맥이상통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그럼 뭐 내 머리에서 나온 게 다 뻔하겠지 뭐. 자 어쨌건 윤석열이 그림을 그렸지만 열심히 그렸지만 도화지를 찢는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정계 개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의 본질을 모르는 것 같아요. 예. 내가 그림을 그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은 민심을 얻어야 되는 건데 일단 전체 지지율에서도 민심이 완전히 바닥인데다가 국민의힘 내부로 들어가서 이준석을 쫓아냈지만 사실 명분 없는 싸움 아니었어요. 이준석이 윤석열을 좀 못되게 굴었다.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당대표 끌어내렸다. 지금 이미지는 그렇게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난 뒤에 분명히 역사 속에는 윤석열이 마음에 안 드는 자기 당대표를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끌어내렸다라고 기록을 할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역사적 사회적 명분은 윤석열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이준석한테 있는데 그 명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들을 밀어붙이면 결국에는 내부적 반발이 더 커질 것이고 그리고 정치하면 안 되는 까면 안 되는 검사들을 여기저기 공천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탈락한 기존의 국민의힘 기득권들이 또 그걸 못 참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기가 명분이 힘든 없다 거죠.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간을 만나볼 때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윤석열의 정당 내부의 세력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초재선 중심으로 한 영남 세력들, 초재선 중심으로 한 영남 의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42명으로 완전 다른 길을 가고 있죠. 완전히 그냥 그 윤석열 그 퀵서비스 역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고위직에 가 있는 검찰 출신의 인사들이 있습니다. 금감원장 가 있는 뭐 한동훈도 그렇고. 그렇죠. 한동훈 대표적이죠. 한동훈이 이제 그 전체 깃발을 들 거예요. 그래서 저 고위직에 가 있는 검찰 그 출신들, 그 다음에 현재 검찰의 고위직에 있는 분들, 이분들을 묶어갖고 한 30명이나 40명쯤 만들 겁니다. 거기 플러스 현재 초재선 의원들, 이걸 윤석열 세력으로 보면 되고, 이 도화지 그림을 그리는 것은 저는 윤석열과 김한길 대표 둘이서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겠냐고요. 지금 현재 윤석열 지지율이 한 60%좀 나오고, 예. 그러면서 누가 봐도 저건 이준석이 잘못한 거다라는 명분이 있을 예. 때만 가능한 건데, 사실 저는 원천적인 문제가 윤석열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이냐. 그래도 이명박처럼 윤석열이 지금은 실수했지만 잘할 거야라는 기대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명박 나중에 6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 상태에서 민심이 밑바닥인데 당을 장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유승민이 뭘 믿고 지금 왜 윤석열은 징계 안 하냐고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국민의 명분을 얻고 싶은 거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당원들의 명분도 없고 합리적 당원. 왜냐하면 이준석 정당이 되면서 그 정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상하는 게 전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아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예,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우린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여기 새날 방송 모니터링 하거든요. 정보 TV 모니터링 하고, 그리고 우리들한테 전략적 인사이트가 나온다고 보는데, 우리가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저쪽 스텝 엉켜요. 밀어붙여. 야, 이게 된다 그러는데 진짜 되기 때문에 된다 그럴까? 아니면 안 된다 그러는데 약 올리는 걸까? 네. 근데 예상 외로요. 네.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김한길 대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신뢰가 높습니다. 그리고 정치 공학적 기술이 김한길 대표가 무척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끝내면서 김한길 대표님 화이팅! 근데요. 화이팅! 잘할 수 있어요.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김한길이 뭐 해갖고 성공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있다 그래야 돼요. 안철수하고 나가갖고 42명인가 국회의원 만들었잖아요. 호남에서 2016년에. 그거 아셔야 돼요. 저 같은 무지랭이도 그건 알고 있어요. 정치는 명분의 예술입니다. 명분이 없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 명분이라고 네. 하면 국민의 뜻이고, 뭐 당 이름이 국민의 힘인데 예. 거기 국민이 없어. 뭐 성렬의 힘 이런 거요? 아니, 이번에 그 허한나 의원인가 누가 그랬잖아요. 국민 없고 힘만 남았다고.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오늘도 예. 의원님과 함께다 보니까 너무 즐거운 시간이 예. 또 1시간 넘게 지나버렸네.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 새날 이게 일부고요. 오후 6시. 제가 그 글자라 깔아드린 거예요. 예. 오늘 6시. 그때부터 이제 새날에서 한 내용을 조금 디테일하게. 예. 결국 그 맥락은 같습니다. 그 정봉주 TV를 보시면 여기하고 이제 퍼즐이 맞습니다. 근데 편성을요. 예. 우리 방송 끝나는 시점에 하면 훨씬 사람 많이 갈 거 아니에요. 중간에 들어가니까 시청자가 없는 거지. 6시에요? 7시부터 하면 되지. 우리 7시에 끝나니까. 아, 그래요? 편성 전략이 더 중요하다니까. 7시에 끝나요? 항상 7시 이후에 하시면 되지. 그럼 내가 몰아드릴 수도 있어. 방송 끝나면서. 그렇구나. 정봉주 TV로 가세요 하면 최소 몇천 명 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럴까? 그럼 오늘서부터? 편성을 바꾸세요. 편성을. 편성을. 한 시간 아니, 왜냐하면 드시면 11월서부터 편성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하나는 오전으로 가고 하나는 저녁 가는데 저녁을 7시로 가야겠구나. 그럼 딱이지, 딱이지. 기가 막히네. 그래서 그럼 이렇게 보고 있어. 새날이 끝나는 때까지. 그럼 딱 해가지고. 자, 정봉주 TV로 가세요. 딱 하면 되잖아요. 예, 그러는 순간 새날이 끝났을까? 모르는 척하면서. 자, 알겠습니다. 연대하는 방송이니까. 예. 서로 잘 돼야겠죠. 그럼요. 예. 자, 오늘도 즐겁고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자, 전혀 다른 시각의 최고급 정치평론, 정치천대 정봉주 지니어스청,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